건축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서진이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번듯한 직장에 괜찮은 연봉, 나름대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듯 보이는 그에게 몇 달 전 아주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어느 비 오는 날 일과 관련한 전화 통화를 하느라고 바쁜 그를 대신해서 서진의 아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서진이 차에서 먼저 내려서 인도로 올라가고 아내도 잠시 후에 뒤따라 내렸는데, 근데 왜 운전석에서 문을 열고 내리면 차도에 내리게 되잖아요. 아내는 그렇게 차도에 내렸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다른 차에 그대로 치여 사망하고 맙니다. 서진은 이 모든 걸 눈앞에서 목격했던 거고요. 아내의 몸이 붕 떠서 차에 쾅 받치고 땅에 쿵 떨어지는 그 끔찍한 모든 순간을 서진은 머리에서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아내를 친 그 차는 비를 뚫고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건의 충격으로 서진은 자신의 친구가 의사로 있는 정신과에 꾸준히 다니게 되는데, 이 정신과 의사 친구는 서진을 위해 친구로서 또 그의 의사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 두 사람은 요즘 최면 치료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최면 치료의 목적은 서진의 정신적 치유라기보다는 그날 서진의 아내를 치고 갔던 그 뺑소니 차량의 번호판을 기억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사 친구의 인도에 따라 서서히 최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서진. 비가 내리고 아내가 운전을 하고 있고, 서진이 차에서 내리고 아내가 차에 치이고, 이 상황을 수백 번 최면 속에서 반복 재생하고 있는데, 자꾸만 그의 눈앞에 이 사고 상황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놀이공원의 한 장면이 떠올라요. 이 상황은 대체 뭘까요? 아내의 죽음과 이 놀이공원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오늘의 영화 제목은 침입자입니다. 다른 스릴러 영화 줄거리나 실제 사건 사고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결말까지 모두 포함한 오늘의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죽은 지 6개월,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최면 치료를 마치고 서진은 터덜터덜 집으로 갑니다. 서진에게는 예나라는 이름의 어린 딸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매일 일이 바쁘다 보니까 딸을 돌봐줄 사람도 필요하고, 또 죽은 아내와 함께 살던 집에 그대로 사는 게 심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서진과 그의 딸 예나는 예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서진의 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 댁은 넓은 마당에 멋지게 지어진 2층 집이었어요. 서진의 아버지는 조금 무뚝뚝하신 분이었고, 어머니는 다리가 약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고 우아하고 차분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서진은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가서 딸 예나한테 가보는데, 이 예나가 쓰기로 한 방에 아이는 없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어느 구석진 방 문을 열어보는 서진. 예나야, 아빠가 이 방에 들어오는 거 아니라고 했지? 하고 말을 내뱉었는데 예나는 어디 숨어 있는 건지 보이질 않아요. 서진은 침대 이불도 걷어보고 책상 아래도 살펴보면서 예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방 한켠엔 특이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실종된 아이를 찾는다는 전단지였어요. 과연 이 방은 예전에 누가 쓰던 방이었던 걸까요? 서진은 그 방을 이리저리 뒤지다가 결국 장롱 안에 쭈그려 앉아있던 예나를 찾아냅니다. 어린 딸 예나는 내 방보다 여기가 더 좋단 말이야. 장난감도 많고 하면서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하며 갑자기 엄마는 언제 오냐고 물어요. 서진은 차마 어린 딸한테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말할 수가 없어서 엄마 지금 캐나다에 갔다고 30밤 자고 나면 올 거야 라고 둘러댔었거든요. 며칠 후 서진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아동복지관의 한 복지사였어요. 예, 저는 서부 임마누엘 복지관의 김영환 복지사입니다. 96년도에 여동생분 실종 사건 있으셨죠? 그 동생분 말인데요. 저희가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상황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죠. 오래전 서진의 여동생이 실종됐었던 거예요. 아마 아까 예나가 있던 그 방은 서진의 여동생을 위한 방이었던 것 같죠. 서진은 전화를 받고는 의심 가득한 표정을 하고선 우선 카페에서 그 여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만나보기로 합니다. 사실 서진이네가 조금 부유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당신네 집 막내딸이요 하고 나타나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조금 있었거든요. 이번엔 과연 진짜 여동생이 맞을까요? 카페에 가보니 한 여자가 서진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 여동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서진은 약간 비즈니스 미팅 하듯이 그녀를 인터뷰합니다. 이제 와서 진짜 가족을 찾겠다고 결심하신 게 조금 신기하네요. 서진이 묻자 여자는 대답합니다. 저도 사실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사고로 갑자기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유품 정리하면서 알게 됐어요. 입양기관 통해서 저를 입양하신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공원에서 발견한 미아를 데려다 키우신 거죠. 서진은 여자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번엔 무슨 사건 취재하는 기자처럼 묻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기억이 전혀 없으시다고요? 그래도 6살 때면 뭐라도 좀 기억이 날 텐데. 뭐 일단 친자 확인부터 하시죠. 며칠이면 되니까. 여자는 다소 뻣뻣한 서진의 태도에 조금 주눅이 든 듯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 방금 근데 이 여자가 자신이 공원에서 발견된 미아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상황을 좀 짜맞춰 보면 서진이 최면 치료할 때마다 자꾸 나오는 그 놀이공원, 그 공원은 어린 시절 서진이 동생의 손을 놓쳐서 잃어버렸었던 그 공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서진도 계속 죄책감 속에 평생을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던 거였어요. 얼마 후 친자 확인 검사지가 서진의 집으로 도착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맞다고 나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사라진 서진의 여동생 유진을 기다려왔던 가족들. 드디어 처음으로 온 식구가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새로 나타난 이 여자를 어릴 적 원래 이름인 유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부모님도 감격에 겨워하시고 유진이도 행복해 보이고 심지어 엄마의 빈자리가 아쉬웠던 어린 예나도 예쁜 고모가 생겨서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진만 기분이 찜찜한 걸까요? 그날 식사 자리에서 유진이도 부모님 댁으로 들어와 함께 사는 걸로 결정이 납니다. 키워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도 정리하고 일도 당분간 쉬기로 했기 때문에 지낼 곳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가족들은 내친 김에 유진이의 짐을 가지러 그녀가 간호사로 일하던 병원에 다 같이 들릅니다. 그러다가 유진이의 동료였던 사람을 딱 마주쳤는데 가족을 찾았다는 유진의 이야기에 그 동료도 함께 기뻐하면서 막 축하를 해줬어요. 어머, 어머니, 아버지, 유진이 우리 조 에이스였어요. 애가 엄청 싹싹하고 착하거든요. 복 받으신 거예요?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당연히 너무너무 기특하고 뿌듯하겠죠? 그렇게 다소 칙칙했던 서진이네 집안은 유진이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아주 화사해집니다. 유진은 이제 일도 쉬겠다. 그동안 못했던 딸 노릇, 이제라도 잘 하겠다면서 정말 살뜰하게 부모님과 집안일을 챙겼어요. 이뿐만 아니라 조카 예나까지도 잘 케어를 해주는데요. 서진의 일이 늦어지는 날이면 유진이 대신 유치원에 예나를 픽업하러 가기도 합니다. 낯도 가리고 수줍음도 많은 예나도 유독 고모에게만큼은 금방 정을 줬어요. 처음에는 서진도 서먹함인지 오래 쌓인 미안함인지 모를 감정으로 유진에게 조금 딱딱하게 대했었는데 이렇게 유진이 가족들과 집안 살림을 너무 성심성의껏 돌봐주니까 고맙잖아요. 점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유진아, 애써줘서 진짜 고맙다. 너 오기를 모두가 기다렸어. 아무리 내가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 진짜 고맙다. 서진이 처음으로 유진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데 근데 유진의 대답이 뭔가 쎄해요. 그동안 오빠 혼자 가족들 돌보느라 수고했어. 이제 내가 할게. 오빠는 집에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서진은 마음을 겨우 열었다가 이 말을 듣고는 다시 마음의 문이 확 닫혀버립니다. 아무리 봐도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어요. 오늘은 정신과 상담을 가는 날. 서진은 친구인 의사를 만나서 동생 유진이에 대해 걔 뭔가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야, 니네 애도 봐주고 부모님도 도와드리고 뭐가 문제인데? 이상한 게 아니고 오랜만이라 어색한 거겠지. 친구는 서진이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서진은 아내 뺑소니 사망 사건도 해결이 안 됐는데 낯선 사람이 집에 와서 돌아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토로합니다. 의사 친구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야, 낯선 사람이 아니고 네 친동생이야. 너 그거 일종의 심리적 텃세다. 이거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네 친구로서 하는 말이야. 이제 뺑소니범 찾겠다고 최면 치료 그만하고 약을 좀 먹자. 서진은 앞으로 이 찜찜한 상황에 과연 어떻게 적응을 해나가야 할까요? 그리고 서진이 느끼는 그 찜찜함은 과연 어떤 충격적인 진실과 연결이 될까요?
약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말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봐 주세요. 자, 이제 서진이가 느꼈던 그런 이상한 느낌들이 집안에서 서서히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유진이가 집안 살림을 꽉 잡은 뒤로 뭔가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서진이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가보니까 웬 젊은 남자가 서진의 어머니를 끌어안다시피 하면서 부축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서진의 어머니는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어머니 다리에 힘을 길러줄 훈련을 시켜줄 물리치료사라면서 유진이가 이 남자를 고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치료고 훈련이고 다 좋은데 이 젊은 남자의 손이 거의 막 어머니 몸에 닿아서는 안 되는 부위까지도 서슴없이 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좀 생기는 것 같다면서 해맑게 기뻐하셨지만 서진은 또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집에는 오래도록 함께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상주하고 있었는데요. 서진은 그 아주머니한테 유진이 우리 가족들이 다 좋아해주긴 하지만 사실 어디서 어떻게 지내다 왔는지 잘 모르니까 잘 좀 지켜봐 달라고 따로 비밀스럽게 부탁을 해요. 화목한 듯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던 어느 주말, 서진은 딸 예나를 발레 교실에 데려가려고 하는데요. 유진이가 따라 나옵니다. 오빠, 예나랑 어디 가? 나한테 말을 하지. 주말인데 오빠는 좀 쉬면 좋잖아. 서진은 아니라고, 내가 데려가겠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지만 예나는 이미 고모한테 푹 빠져 있습니다. 고모랑 가겠다고 막 떼를 쓰는데요. 하필 서진에게 급한 연락까지 오는 바람에 결국 예나는 고모인 유진과 함께 발레 교실에 가기로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상황을 지켜보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눈치껏 나서서 자기도 같이 가자고 해요. 예나 고모랑 발레 가려고 아줌마도 같이 가자. 가는 김에 장도 좀 보게. 자, 이렇게 가사도우미 아주머니, 유진, 예나 세 사람은 발레 교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럼 서진은 어디로 갔을까요? 방금 급한 연락이 왔다고 했었죠? 연락이 온 곳은 경찰서였어요. 서진의 아내가 뺑소니를 당했던 현장에 있었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찾았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하지만 블랙박스가 많이 훼손돼 있어서 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한편 발레 교실에 도착한 세 사람은 어느 건물로 들어가 주차를 하고 1층 상가를 지나서 엘리베이터에 타는데 어느 허름한 행색의 한 남자가 상가 안쪽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유진을 발견하고는 허겁지겁 따라옵니다. 야, 너 거기서! 너 백성현이지? 이게 무슨 일일까요? 유진은 얼른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다다다다다 눌러버립니다. 옆에 서 있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도 덩달아 깜짝 놀랐어요. 유진아, 저 아저씨 너 부르는 거 아니니? 유진은 아니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하고 대답하고는 얼른 발레 교실에 도착해 예나를 데리고 허겁지겁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발레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는 발레 교실 앞에서 예나를 기다리고 유진은 주차장으로 잠시 내려가는데 거기서 아까 그 남자를 다시 마주쳤어요. 그는 유진의 목을 조르다시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니년 찾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너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유진은 대체 누구인 걸까요? 그리고 과거에 무슨 짓을 저질렀던 걸까요? 얼마 후 예나의 발레 수업이 끝나고 도우미 아주머니는 예나를 데리고 나옵니다. 유진이 이들을 다시 만났을 땐 유진의 목에 빨간 흉터가 하나 생겨 있었고 얼굴은 땀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는 구급차가 와 있었어요. 누군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거였는데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쓱 보니까 아까 유진을 막 쫓아오던 그 남자였어요. 유진이 서둘러 운전석에 타고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는 조수석, 예나는 뒷자리에 타는데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레하느라 피곤했던 예나는 잠이 들었고 도우미 아주머니는 운전하는 유진의 시선을 피해서 서진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휴대폰을 싹 꺼내 듭니다. 그때 유진이가 아주머니에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오빠네 집에서 일한 지 오래되셨죠? 한 5년 되셨나? 궁금하네요. 그 정도면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 쎄한 말을 건넨 유진은 그러더니 갑자기 아주머니한테 자기랑 어딜 좀 같이 가자면서 차를 급히 끼익 세웠어요. 다음 날
서진이네 식구들이 아침 식사를 하러 부엌에 모두 모였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편지 한 장만 달랑 써놓고 집을 나가버리셨다는 거였어요. 연락도 안 되고 그대로 사라져버린 도우미 아주머니. 이번에도 또 서진 혼자서만 뭔가 이상하다고 계속 찜찜해하는데 어머니랑 아버지, 유진이는 이거 아주머니 글씨체 맞다고 도대체 뭐가 이상하냐고 오히려 서진을 이상하게 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희한할 정도로 요즘 유진이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동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진은 경찰서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는데 블랙박스 영상이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서진은 얼른 경찰서로 달려가서 영상을 보는데 잠깐, 사고가 났던 현장 저쪽 길에 유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화면이 좀 흐릿하긴 했지만 분명 유진이었어요. 서진은 이제 점점 더 유진이를 철저히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경계를 하면 뭐해요? 서진은 대부분의 시간을 바깥에서 일하고 정작 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건 유진이란 말이죠. 이날도 집에 돌아와 보니 또 집안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웬 앳돼 보이는 한 20대 초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유진이가 새로운 가사 도우미를 집에 들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전에 서진이 어머니가 걷는 걸 도와주던 그 남자 물리치료사 있었죠? 그의 아내라고 해요. 유진이는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우리 집안일과 부모님 케어를 도와드릴 거라면서 둘이 부부니까 방 하나만 내어주고 상주하기로 했다고 서진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서진은 이제 점점 승질이 났어요. 야, 유진이 우리 집을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쓰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 찾아주신 복지관 찾아뵙고 인사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니? 유진은 자기가 알아서 다 인사드리고 했다고 말을 막 얼버무리면서 당황을 하는데 서진은 그런 유진의 말을 무시하고 복지관을 찾아서 전화를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서부 임마누엘 아동복지관 김영환 복지사입니다. 통화 연결은 되는데 근데 뭔가 이상해요. 홈페이지도 엉망이고 이 김영환 복지사라는 사람은 자기가 출장 중이라 계속 만날 수 없다고만 합니다. 심지어 해당 주소로 찾아가 봤더니 없는 건물이었어요. 유진을 찾아준 복지사를 찾는데 실패하고 터덜터덜 길을 걷던 서진. 그의 눈앞에 웬 트럭이 하나 지나가는데 트럭 뒷면에 커다랗게 웬 식품 광고가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고 모델 어디서 봤던 얼굴 같습니다. 누구지? 기억을 되살려보는 서진. 누구였을까요? 얼마 전 유진이 짐을 가지러 유진이가 근무하던 병원에 다 같이 갔다가 마주쳤었던 동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는 그 병원에 진짜로 근무하던 간호사가 아니고 이벤트 업체 직원이었던 거죠. 자, 이제 점점 유진이가 진짜 동생이 아니라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죠. 서진은 서둘러 집으로 가보는데 집안 꼴이 뭔가 묘합니다. 남자 물리치료사는 어머니한테 찰싹 붙어서 끈적하게 다리 마사지를 하고 있었고 어린 여자 가사 도우미는 또 아버지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거의 막 뽀뽀를 할 만큼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이 꼬라지를 보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서진. 어머니 아버지한테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다 말해버립니다. 엄마 아빠, 유진이 찾아준 복지관은 실체가 없는 곳이고요. 얘랑 같이 일했다던 그 간호사는 이벤트 업체 사람이었어요. 이때 유진이가 얼른 가족들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말을 가로챕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 죄송해요. 저 사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가족들이 절 받아주지 않으실까봐 그냥 잘 보이고 싶어서 거짓말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야, 복지관이야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유전자 검사까지 했는데 그럼 유진이가 우리 딸이지 누구 딸이냐? 완전히 유진이의 편이었어요. 서진은 계속 악을 쓰는데요. 그럼 유진이 네가 왜 내 와이프 사고 현장에 있었던 건데 가정부 아주머니 그렇게 갑자기 없어지신 것도 우연 아니지? 하지만 아버지가 서진의 말을 탁 막습니다. 너 이 새끼 그만해라. 네 방에서 유진이가 정신과 약봉지 발견했다. 남자 새끼가 지 힘으로 이겨내야지 약이나 처먹고 말이야. 서진의 정신과 의사 친구가 처방해줬던 그 약을 유진이가 방에서 찾아내 부모님한테 보여드린 거였어요. 격앙된 상황에 어머니는 놀라서 코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그렇게 병원으로 실려가기까지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서진은 병원에서 엄마를 돌봐주는 유진에게 다가가 결국 사과를 합니다. 미안하다 유진아, 의심해서. 그럼 나 먼저 집에 들어갈게. 엄마 잘 좀 부탁해. 그렇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려서 한번 토닥토닥을 해주는 서진. 눈치채셨나요? 서진이 갑자기 의심을 한 번에 거둘 리는 없겠죠. 이게 다 작전이었습니다. 유진의 어깨에 머리카락 하나가 떨어진 걸 발견하고는 그걸 슬쩍 챙긴 거였어요. 서진은 자기 머리카락과 함께 바로 유전자 검사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서진은 이번엔 유진과 예전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예나의 발레 교실에 함께 갔던 날 발생했던 그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로부터 확인할 것이 있다며 서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 건물 지하 주차장에는 CCTV가 없었지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CCTV로 그날 유진을 쫓아다녔던 그 남자, 결국은 사망했던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데 서진은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경찰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박상문. 전에는 잘 나가던 IT 회사의 대표였다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루아침에 삶이 폭삭 무너지고 이 발레 교실 옆 건물 기계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신세가 됐다고 해요. 서진은 이날 자기 여동생 유진도 거기 같이 갔었다고, 아무래도 걔가 뭔가 수상하다고 경찰한테 진술을 더 자세히 합니다. 형사는 결국 서진의 집으로 직접 가서 탐문 조사를 진행하는데 유진은 지금껏 그래왔듯 형사에게도 매끄러운 태도를 보이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벗어나요. 어머니 아버지도 유진이 진두지휘하는 대로 그녀에게 유리한 진술만 해줍니다. 오히려 서진이 실종된 가정부 아주머니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용의선상에 오르게 돼요. 서진은 점점 악에 바치고 유진을 제외한 가족들은 눈빛이 점점 흐릿해지고 멍해져 있어요. 어린 딸 예나는 또 평소답지 않게 아빠를 무섭게 노려보기까지 합니다. 아무래도 가족들 정신 상태가 점점 더 이상해져만 가는 것 같은데요. 예나는 아빠 서진에게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엄마 죽었다며?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거짓말은 나쁜 거야. 차라리 아빠가 죽어버리지? 충격을 받은 서진. 예나가 서서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천천히 알려주려던 사실을 누가 이렇게 확 아이한테 말해버린 걸까? 뻔하죠. 유진이겠죠. 서진은 화가 나서 부엌에 있던 유진에게 다가가 얼굴을 주먹으로 그냥 뻑 때려버립니다. 퍽 소리에 놀란 어머니가 부엌으로 허겁지겁 들어오고 예나에 이어 어머니도 서진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합니다. 서진이 너 동생을 왜 이렇게 괴롭혀? 너지? 네가 그동안 우리 유진이 못 찾게 한 거지?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산 줄 알아? 네가 공원에서 유진이 손만 안 놨어도 이 꼴은 안 났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서진은 이제 뭐 서운하고 상처받고 이런 것도 그냥 아예 초월했어요. 다들 유진이 때문에 미쳐가는구나.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일단 어린 딸 예나라도 데리고 여길 나가야 한다는 생각만 듭니다. 예나는 아빠 손을 뿌리치고 고모인 유진이 품으로만 파고들려고 했지만 서진은 아이를 겨우겨우 데리고 나와서 믿을 만한 친구, 그 정신과 의사 친구한테 맡겼어요. 예나 잘 좀 부탁한다. 나 올 때까지는 절대로 아무 데도 보내면 안 돼. 서진은 신신당부를 하는데 의사 친구는 그건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서진이 걱정을 합니다. 서진아, 근데 너 요즘에 그 내가 지어준 약 잘 안 챙겨 먹지? 이게 다 네가 너무 예민해져서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어.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이제 점점 환상을 진짜처럼 믿게 될 수도 있어. 서진은 그런 거 아니라고 의사 친구의 말은 그냥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길을 나서요. 예전에 유진이를 찾아왔다가 누군가로부터 의문의 살인을 당했던 그 박상문이라는 남자가 머무는 기계실, 그곳부터 가봅니다. 가는 동안 막 식은땀도 나고 코피도 나고 난리도 아니에요. 기계실에 도착한 서진은 후레쉬를 들고 그 안을 찬찬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실종 아동 전단이 있었어요. 박상문도 딸을 잃어버렸었던 거죠. 뭔가 연결고리가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하죠. 박상문은 왜 유진이를 찾아와서 난리를 피웠을까? 그걸 찾아내면 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듯 합니다. 이때 부동산에서 전화 한 통이 와요.
서진은 예전에 아내와 딸 예나와 함께 살던 그 집을 팔려고 지금 내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부동산 중개인이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집에 불이 켜져 있길래 지금 집 좀 보여주실 수 있냐고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이건 또 뭔 소리일까요? 서진은 최근에 집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불이 켜 있다는 걸까? 그는 서둘러 예전에 살던 집으로 향합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보니까 진짜로 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서진은 코를 킁킁거리면서 냄새가 나는 곳을 따라가 보는데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 욕조 안엔 예전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시체가 누워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서진. 그리고 누군가 그런 서진을 뒤에서 확 덮칩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는 서진. 깨어나 보니 그는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앞에는 웬 처음 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곧바로 그의 얼굴을 알아봤어요. 누구였을까요? 서진은 그를 보고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너지? 그 뺑소니. 네, 최면 치료할 때 수도 없이 봤었던 그 얼굴. 서진의 아내를 치고 간 차를 몰고 있었던 뺑소니범이었어요. 그런데 이 뺑소니범이 서진의 얼굴 가까이로 쓱 다가오더니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부 임마누엘 아동복지관 김영환 복지사입니다. 지금껏 복지사 행세를 해오던 그 목소리였어요. 이거 뭔가 거대한 음모에 걸려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젊은 남자는 서진의 몸에 어떤 약물을 주사하면서 중얼거려요. 이게 다 좋은데 많이 하면 코피가 나요, 코피가. 기억하시나요? 서진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도 요즘 들어서 코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죠? 바로 이 약물 때문인 듯 했습니다. 아마도 요새 부모님 눈빛이 흐리멍텅했던 것, 그래서 유진이가 마음대로 이들을 조종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몰래 이 약물을 먹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유진과 이 패거리들은 마약 조직이라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서진은 의자에 묶인 채로 막 악을 씁니다. 당신들 우리 가족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남자가 대답해요. 아저씨, 우리는요, 애가 있어야 돼요. 선택받은 깨끗한 아이. 우리의 신이 되어줄 참 아이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약을 파는 조직이 아니고 사이비 종교단체였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기계실에서 숙직했었던 박상무는 이들에게 자기 딸을 빼앗긴 남자였던 거죠. 발레교실에 갔던 날, 박상무는 유진을 발견하고 내 아이 돌려내라고, 내 딸 어딨냐고 따졌고, 유진은 그가 한눈을 파는 사이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서 박상문을 죽여버렸던 거였습니다. 아직 밝혀질 비밀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진실을 알게 된 서진은 의자에 묶인 채로 남자와 격렬한 몸싸움을 하고 겨우겨우 남자를 힘겹게 제압하고는 집에서 빠져나와 예나를 데리러 갑니다. 근데 예나는 지금 어디에 있었죠? 그 정신과 의사 친구한테 있었잖아요. 그런데 혹시 예상을 하셨을까요? 그 의사 친구도 유진과 한패였습니다. 진작에 예나를 유진에게 데려다 줬고 유진은 예나를 자신의 종교의 참 아이로 바칠 생각이었던 거예요. 서진은 이번에야말로 너 잘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경찰을 부르는데 유진은 이미 이것까지 다 예상을 하고 대비까지 해놓고 오히려 자기가 한 발 앞서서 이미 경찰을 불렀습니다. 유진은 경찰에게 그동안 오빠 서진이가 집안에서 막 애한테도 소리 지르고 자기 자신도 주먹으로 막 때렸었잖아요. 이런 모든 모습들을 홈캠으로 다 녹화해놨어요. 서진이가 저거 일부러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설치한 거예요 라고 주장해보지만 이번엔 증인으로 같이 와 있었던 정신과 친구가 나섭니다. 이거 홈캠 CCTV 제가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와이프 교통사고 이후에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서진이를 직접 치료해 왔는데요. 몇 달 전부터 우울증 증세가 좀 심해지더라고요. 폭력적인 성향도 높아졌고요. 경찰은 이 얘기를 듣고 오히려 서진을 체포해 가고 유진과 그의 패거리들은 이제 예나를 데리고 자신들의 종교시설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과연 어디서부터가 음모였던 걸까요? 서진의 아내는 항상 일 때문에 바빴던 서진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서 힘겹게 독박 육아를 하다가 우울증이 왔고 그러다 종교시설에 의지하게 됐어요. 그곳은 참 아이를 데려다가 신으로 모시는 사이비 종교였는데 유진이가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종교의 참 아이 출신이었던 거죠.
유진은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었고 또 다른 참 아이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서진의 아내한테 접근을 했고 그녀의 딸 예나에게 계속 눈독을 들였던 거죠. 뒤늦게 이걸 깨닫고 이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했던 서진의 아내. 하지만 이 미친 종교시설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서진의 아내에게 접근해서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거죠. 서진은 형사들에게 잡혀가다가 차에서 난동을 부려 일부러 사고가 나게 하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겨우 탈출해서 예나를 데리고 깊은 산속 종교시설로 들어가는 유진을 절벽으로 밀어버린 후 아이를 결국 구해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난 뒤에 서진이 예전에 왜 유진이 어깨를 토닥이면서 훔쳤던 머리카락으로 감정 맡겼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서진은 그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파쇄기에다가 그냥 넣어버립니다. 어쩌면 유진은 서진이의 친동생이 맞았을 수도, 어릴 때 진짜로 유괴돼서 참 아이로 자라느라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여지를 남겨둔 채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의 영화는 침입자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제가 일주일 쉰다고 했는데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양해해주신 덕분에 완전 잘 쉬었어요. 우리 애교도 그 사이에 더욱더 살이 찌고, 이 영화는 제가 영화관에서 옛날에 봤던 영화인데 김무열 씨가 서진이 역할로 나오고 유진이 역할을 이제 송지효 씨가 합니다. 뭔가 그 런닝맨에서 자꾸 봤던 그 이미지 때문에 송지효 씨가 그렇게 막 되게 어둡고 이렇게 약간 침울한 종교시설 여인으로 나오는데 아주 약간 몰입이 조금 방해됐었던 것 같긴 해요. 저는 런닝맨을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잘 보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쇼츠에서 이제 자주 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워낙 연기력이 좋으셔서 재밌게 봤고, 이게 말로 들으시는 것보다 영화로 직접 보시면 그 뭔가 집안 꼴이 점점 이렇게 묘하게 이상하게 변해가는 그걸 조금 더 실감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한번 영화를 풀로 감상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오늘 애교가 팬서비스가 좋죠? 웬일로 카메라 쪽으로 얼굴을 딱 이렇게 하고 있네요. 하품까지 하고. 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오고 이뻐, 오고 이뻐, 오고 이뻐.